자,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 뭐 전쟁 당사국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2차 대전에 다 전쟁의 적이 돼서 서로 싸웠던 그 나라들이 이제 미국 밑으로 다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 서로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창을 해 나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새롭게 태어난 또 다른 그룹의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식민지에 있다가 벗어난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도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된 거고,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들이 뭐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또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또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 아프리카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인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나라들은 자유무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유무역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누굽니까? 그 선진국들이잖아요. 선진국이 뭐예요? 바로 자기들을 착취했던 바로 그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 제국주의자들. 그 제국주의자들하고 자유무역을 한다고? 그건 절대로 할 수가 없어.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이론도 종속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종속 이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선진국들, 산업이 이미 발달해 있는 저 선진국들하고 후진국,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후진국들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이 후진국은 선진국에 가서 종속이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종속 이론이에요. 제가 1982년부터 84년까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했었습니다. 석사과정에서. 그때 정말 이 종속이론이라는 게 정말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죠. 전두환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수출 지향적인 나라가 아니고 자급자족을 지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중심의 자급자족 체제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종속 이론이 궁극적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주로 독립을 한 이 신흥 독립국들은 대부분 다 그런 체제로 지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무역 수출 지향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출을 했던 거는 이제 중단. 그래서 수출해 왔던 거는 다 국내에서 써야 돼. 그리고 그 선진국들로부터 수입했던 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수입 대체를 해야지. 우리가 공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공장에서 스스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하는 거. 수출 지향 산업화가 아니고요.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이 신흥 독립국들의 거의 공통적인 지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만들려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공장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말이죠. 1973년부터 오일 달러라고 하는 게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산유국들이 이 기름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 돈을, 그 기름값, 석유 대금을 달러로 받았거든요. 자, 그 달러로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달러를 어떻게 보관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그걸 금고에 넣어놓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재산을 유지를 하지? 한데 미국하고 그때 미국이 이 중동 산유국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느냐? 당신네들 말이야, 그 달러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테니까 당신들이 국채를 사. 그러면 당신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거를 그 달러 현금으로 교환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국채를 사라고. 우리가 절대로 미국이 부도 낼 이유가 뭐 있어? 미국처럼 탄탄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절대 부도 안 내니까 우리 국채를 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가만히 듣고 보니 그렇거든요. 이걸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일 안전한 투자가 어디냐? 이게 미국 국채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에다가 돈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돈은 그러면 그 달러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미국 시중은행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시중은행들이 그 달러가 넘쳐나게 된 겁니다. 어디다 그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마땅한 대출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나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하고 거기에 줄을 서게 된 나라들이 바로 중남미의 신흥 독립국들이었던 거죠. 그 나라들이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야 돼. 그 공장 지을 돈을 미국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미국 은행들은 돈이 넘쳐났던 거죠. 그걸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였어요. 왜? 달러가 넘쳐나니까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물가는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물가는 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싼 달러를 이 중남미 국가들 또 다른 이 신흥 독립국들이 갖다가 그걸 가지고 공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 체제를 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레이건, 대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 돈줄을 조이는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연준하고 같이 이제 그게 짝짝꿍이 잘 맞았던 거예요. 미국 연준하고. 그러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립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느냐? 20%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5% 정도지, 5.5%.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그런데 레이건 초기에 그게 얼마까지 가느냐? 2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시중은행 금리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돈을 빌려다가 썼던 차입자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완전히 다 부도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82년부터 보면 이 중남미 국가들 대부분이 다 부도가 나요. 왜?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들도 다 소위 신자유주의 쪽으로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왜? 그 부도 문제를 해결해 줄 주역이 누구예요? 그게 IMF잖아요. IMF가 나서서 이제 그러니까 대출 연장, 상환 연장도 해주고, 탕감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IMF가 그 부도난 나라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IMF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1998년에 다 그거 겪었잖아요. IMF 체제라고 하는 거. 그게 신자유주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핵심은 뭐냐? 야, 돈 조금 써. 이거지요. 또 세금 올려. 세금 올리는 게 신자유주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네가 돈을 모아서 돈을 갚으란 말이야. 이거인 거죠. 그게 대부분은 신자유주의라고 받아들여진 거고, 그래서 이 중남미 국가들도 그런 체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신흥 독립국이면서도 그렇게 안 한 나라들이 네 나라가 있어요. 네 나라. 그게 대한민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이 네 나라는 다른 대부분의 신흥 독립국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종속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냐? 수출 지향형 시스템을 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사다가 쓴다. 그런데 사다가 쓰기 위한 돈은 어떻게 버느냐?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부에서 만들어서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사다가 쓴다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즉 글로벌 경제 속에 아주 적극적인 플레이어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신흥 독립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벽을 쌓는 거였던 거예요. 왜? 그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스템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런 수출 지향형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재벌 시스템이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중소기업 시스템으로 가고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위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 종속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양심이 근데 사실은 틀린 양심이었던 거죠. 전혀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양심에 따라서 주장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대부분의 신흥 독립국들과 다른 길을 걸었던 수출 지향형 국가들,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들은 다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 그 네 나라 다 선진국에 진입이 있는 거죠. 다른 대부분의 신흥 독립국들은 다 실패했어요. 하나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말이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강경한 대소 억제 전략 또는 대소 붕괴 전략을 펴게 됩니다. 사실은 나라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저 나라를 나는 무너뜨리겠어 라고 하는 정책을 펴는 건 정말 글쎄요. 그건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그렇게 한 거예요. 소련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소련을 뭐라고 불렀냐면 Evil Empire라고 불렀어요. 사악한 제국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 남의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레이건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마도 레이건이 배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할리우드 배우였거든요. 근데 그 Evil Empire 뭐 이런 거는요, 스타워즈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컨셉입니다. 소련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련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가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 스타워스라고 불리게 된 정책이었어요. 스타워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지구 궤도에다가 소련의 ICBM 대륙간 탄도탄 요격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스타워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궤도까지 올라가서 뭔가를 하니까 그게 마치 이제 영화에 나오는 뭐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레이건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자, 소련을 붕괴를 시키고 싶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소련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그럼 소련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핵무기를 쏠 거 아니냐? 미국 본토에다가. 그러면 미국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련 붕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갖고 있는 핵탄두가 달린 ICBM을 막아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소련 붕괴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구 궤도에다가 요격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레이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근데 사실은 레이건이 추구했던 정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정부 정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레이건 시기에 미국은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모든 부문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했지만 이 군사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그래서 스타워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소련의 ICBM을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그냥 그건 폼으로 한 거지 실제로 그 당시의 기술 가지고 어떻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내냐 그런 이야기들도 반론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레이건이 이렇게 하니까 소련으로서는 그 당시 고르바초프였습니다만은 소련으로서는 정말 신경이 쓰이는 문제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미국 공격 무기가 무력화가 된다면 정말로 그러면 완전히 미국의 종속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련도 어떻게든 이 미국의 스타워스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실제로 돈을 쓰죠. 거기에다가 안 써도 되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소련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소련 정부의 제일 중요한 수입원이 뭐냐면 석유 판매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80년대 들어오면서 그 석유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 70년대에 40달러, 배럴당 40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80년대 중반에 가면 그게 10달러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때 5천억 달러, 연간 5천억 달러 정도의 석유 판매 수입이 있었는데 그게 1,50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요. 안 그래도 그래서 돈이 없는데 미국의 스타워스에 대항하는 이런 데까지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소련이. 거기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소련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87년이었어요. 레이건이 베를린을 방문을 합니다. 서독에 베를린을 방문을 해서 그 베를린에 장벽이 있잖아요. 그 장벽 앞에 가서 레이건이 미스터 고르바초프 tear down this wall 하고 그렇게 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고르바초프 당신 이 장벽을 헐어내시오. 하고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로서는 아주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이 체면도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989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동독 사람들이 그 베를린 장벽 벽에 가가지고선 이 해머 들고 가가지고 망치 들고 가서는 그 벽을 두드려 부시는 일이 정말로 벽을 허무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소련 진영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 거고 드디어 1991년에는 옐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일종의 쿠데타 같은 거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고르바초프는 실각을 하게 되고 소련은 붕괴가 되고 공산주의 소련은 붕괴가 되고 그게 러시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자본주의 러시아 국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그 이전까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맞서 있는 이런 갈라진 세계가 이제 미국만이 유일한 초강대국인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소련이 붕괴된 것이 뭐 레이건의 압박 때문만
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있었던 것이죠.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요인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석유 판매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글로벌 경제의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또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러시아의 경제에 모순되는 상황,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말이죠, 지금 중국도 그런 상황에 초입에 들어와 있거든요.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 지금 1억 2천만 채가 비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숫자가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맥시멈 1억 2천만 채가 비어 있어요. 빈집 상태로 있는 거예요. 또는 뭐 그 6,500만 채라고 하는 숫자도 있습니다만은 빈집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헛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중국의 멍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또 1대1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다가 쓰지 않는 송유관을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항구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국은 그 나라 스리랑카 또 파키스탄 정부에다가 차관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 나라들은 그것을 쓰지 않는 인프라스트럭처들이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중국의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경제의 모순이거든요. 쌓여있는 모순들. 중국은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런데 소련은요, 그게 193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한 50년 쌓인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시베리아 개발입니다. 시베리아는 광대한 황무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겠다. 여기 진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스탈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베리아에다가 엄청난 광산 채굴 시설들, 또 그것을 재련하는 시설, 다른 중공업 시설들,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가요. 그걸 공장을 돌려봐야 거기서 생산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공산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원가, 뭐 가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는 억지로 돌아가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본주의 같았으면 망해도 벌써 망했을 그런 공장들이 그냥 그렇게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순들이 누적이 돼 있었던 거죠.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은요, 한 10년 또는 한 20년마다 한 번씩 지독한 경기 침체, 공황 상태를 맞이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청소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와장창 한번 망하고 나면 돈 안 벌리는 거, 비효율적인 기업들은 다 쓸려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새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은 그것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냥 비효율적인 기업들도 다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소련이 그랬고 지금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누적되어 왔는데 거기다가 석유 가격 떨어졌지, 거기다가 레이건은 또 저렇게 그냥 온 사방으로 압박을 가하지,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내부에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고 내란이 거기서 벌어졌던 거고, 그러면서 소련이 붕괴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991년 미국에 강력하게 맞섰던 소련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미국이라고 하는 유일한 초강대국만 남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을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